시어머니 너무 짜증나. 숨 막혀.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내가 편해질 것 같아. 이 정도 모셨으면 이 집은 내 명의로 해주시겠지? 집은 너희가 가져라.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부부는 나에게 매달 150만 원씩 부양비 내라. 어머니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합가할 때 이 집 명예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저희를 쫓아내시면 이 집은 누가 돌봐요? 저희는 절대 못 나가요. 내 어머니를 이렇게 뒤에서 욕하는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다. 제 이름은 정희순입니다. 나이는 69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삶의 저녁 시간은 조용하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아파트에는 저 혼자만의 그림자만이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요함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저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오직 차가운 바람뿐이었고, 거실과 주방을 맴도는 그 바람은 집 전체를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예전에 습관처럼 끓이던 국의 냄새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와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늦지막이 일어나 간단히 밥을 먹고 남편이 자주 앉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켜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는 재미가 없어지고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에도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든든했습니다. 이 집이 텅 비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손때에 묻은 가구들, 빛바랜 사진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던 신문까지도 왜 혼자 계시느냐 고 묻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습관처럼 안방에 불을 켜두었지만 그 불빛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보다는 제 그림자만 더 길게 늘어지게 하는 차가운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용한 집에 아들 진혁이와 며느리 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지쳐 보였습니다. 며느리 태연이는 많이 피곤한 얼굴이었고 아들 진혁이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자 아들 진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혁이는 맞벌이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지만 이제 막내 살이 된 손녀 서아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부탁하는 것도 어려웠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자니 돈도 많이 들고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태연이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미안함과 간절함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라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언가로 꽉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키워온 아들과 제가 품어야 할 손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다시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기꺼이 합가를 허락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언젠가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고 저 또한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이삿짐을 정리하는 소리와 서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방은 작아졌지만 제 삶은 오히려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을 쓰고 서아는 거실 옆 작은 방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짐 정리로 바쁜 와중에도 제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던 집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마치 보일러에 다시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녀 서아의 작은 손이 제 팔목에 감길 때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아의 피부는 복숭아처럼 부드러웠고 그 작은 체온은 저희 늙은 몸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좋은 기억들이 손녀를 보며 천천히 제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풍경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전에 진혁이와 서아의 식사를 챙기려면 시간이 부족할 터였습니다. 찌개와 정갈한 반찬을 만들고 밥상 위에 따뜻한 김이 오를 때쯤 진혁이와 태연이 그리고 서아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시끌벅적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서아가 밥을 더 달라고 조르는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서아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시킨 서아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는 길은 마치 행복한 길을 걷는 듯했습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서아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은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남아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서아를 보내고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늘어난 만큼 빨래도 청소할 공간도 늘어났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이라는 빈틈이 다시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서아를 맞이했습니다. 퇴근 후 지쳐 돌아올 아들 내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밥을 먹은 후에는 서아를 목욕시키는 일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품에서 물장난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치고 잠이 든 서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제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며느리 태연이는 처음 합가했을 때 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숨 좀 쉬어요. 그 한마디는 제게 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이 집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진심 어린 감사가 마치 눈이 녹듯 제 피로를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와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조용하게 시작된 합가 생활이 훗날 저를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씨앗이 될 줄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은 삶의 목적과 기쁨이 도리어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짜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69회의 삶에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합가한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느리 태연이가 제게 보여주었던 그 고맙다는 말과 미안해하는 표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연이는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를 향해 웃는 일도 없었고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바빴습니다. 저를 보는 태연이의 눈빛에서는 불편함이나 귀찮음 같은 감정이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태연이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의 예의나 조심성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태연이의 요구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 식사로 준비한 반찬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갈 시간이 없어 마트에서 조금 좋은 것으로 사온 무말랭이 반찬이었습니다. 태연이는 그 반찬을 젓가락으로 건드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은 마트에서 사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서 해주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저희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마치 제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꾸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마치 제가 해야 할 숙제를 대충 처리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이 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도우미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그러마.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태연이의 지시는 점점 더 세세하고 통제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진혁이와 손녀 서아에게 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퍼주려고 하면 태연이가 제 쪽으로 몸을 숙여 즉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마다 밥 많이 먹으면 회사 가서 졸려서 안 돼요. 진혁 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서아도요. 저는 순간 밥을 푸던 손을 멈췄습니다. 4살 서아는 한창 자랄 나이인데 할머니가 챙겨주는 밥 한 술까지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연이의 표정은 제게 내 규칙을 어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 단호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태연이에게 반박하거나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이 집안의 싸움 소리가 날까 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밥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저를 믿지 못하는 티를 냈습니다. 제가 세탁기에 태연이의 블라우스나 얇은 재킷을 넣으려고 하면 태연이는 마치 제 손이 더러워서 옷을 망치기라도 할 것처럼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이거 비싼 옷이라 드라이클리닝 신경 써주셔야 해요. 혹시라도 물 세탁하실까 봐요. 태연이는 옷을 건네면서도 저를 신뢰하지 않는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태연이의 옷에는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서아의 옷이나 진혁이의 옷만 조용히 세탁했고 태연이의 옷은 빨래 바구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태연이는 모든 명령을 예의 바른 말투로 했지만 그 말투 속에 숨겨진 의도는 저를 향한 불만과 통제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오직 일만 해야 하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 하나하나가 태연이에게 평가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집에서 잠시 쉬려고 할 때면 태연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제 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잠시 보거나 책을 읽고 있으면
태연이는 굳이 거실로 나와서 소파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치우거나 제 주변을 닦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연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다. 할 일을 찾아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한 시선 때문에 결국 소파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불편한 것 같아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태연이가 와서 싱크대 옆에 있는 수세미를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툴툴거렸습니다. 어유, 수세미 좀 삶아 쓰세요. 저렇게 누렇게 된 걸로 닦으면 세균만 더 묻어요. 요즘 누가 저렇게 써요. 태연이는 수세미를 보지도 않고 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살림 방식까지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고작 수세미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아들 진혁이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 지쳐 보이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태연이와의 불편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이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태연이가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육아 때문에 많이 지쳐서 그래요. 어머니가 이해하세요. 요즘 애 키우는 집 다 예민해요. 아들 진혁이의 이 한마디는 저를 가장 크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저의 상처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불편하게 지내는 이 모든 상황이 아들에게는 예민한 요즘 엄마들 때문에 벌어진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감수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그 무심한 말이 제 마음을 춥고 시린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숨쉬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녀 서아를 돌볼 때만 잠시나마 제가 의미 있는 존재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불을 끄고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매일 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있는 듯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 집은 분명 제가 평생을 지켜온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인데 저는 어느새 이 집에 얹혀 사는 낯선 손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저의 작은 희망은 이제 매일 밤 저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 되어 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 태연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서아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고 아들 진혁이와 태연이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중이었습니다. 태연이 방의 침대 위에 개어놓은 옷가지들을 올려두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작은 협탁 위에는 태연이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평소 업무를 보다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노트북 화면을 덮어두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켜져 있는 화면에 눈길이 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태연이가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창이 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로그아웃을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제목줄에 익숙한 이름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화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글자들은 제 눈앞에서 멈췄고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태연이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짜증나. 숨 막혀.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숨도 쉬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태연이에게는 저의 존재 자체가 숨막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음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나 모르겠어. 저는 이 집에 온 이후로 태연이와 진혁이의 짐이 되기 싫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태연이는 제가 언제쯤 이 집에서 나갈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으로 남아있던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제 발로 나가게 하는 법 없나? 제가 이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제 발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연이가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것일까요? 제가 느꼈던 모든 불편함과 고통이 태연이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더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내가 편해질 것 같아. 없어진다. 그 단어는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태연이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 정도 모셨으면 이 집은 내 명의로 해주시겠지? 글씨가 눈앞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인해 잠시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태연이는 저를 모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제가 평생 모은 이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를 돌보는 것은 순수한 가족의 사랑이나 배려가 아니라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했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 레오에게 도움을 주고 맞벌이 부부가 고마워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저 태연이에게 불편한 짐이었구나. 저는 태연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구나. 저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을 떠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오후에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태연이의 방을 나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오후의 햇살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저를 비추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밝은 빛 아래에서 저는
너무나 어둡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기뻐하며 해왔던 모든 행동들. 아침마다 정성껏 끓이던 국, 깨끗하게 빨아 널던 빨래, 손녀 서아를 안고 웃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연이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숨막혀, 나가게 하는 법 없나? 집은 내 명의로 해주시겠지. 제가 이 집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을 찾으려 할 때 태연이는 저를 계산하고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했던 제가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작은 감사와 친절은 모두 이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태연이가 왜 저에게 사소한 것으로 툴툴거렸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라고 했던 것, 수세미를 삶아 쓰라고 했던 것,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불편한 티를 냈던 모든 행동이 제가 이 집에서 불편함을 느껴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지적을 요즘 엄마들은 다 예민하다는 아들의 말에 속아 참고 견뎌왔는데 사실은 저를 밀어내기 위한 싸늘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살았던 집입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고 아들 진혁이를 낳아 기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저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나는 왜 있는 듯 없는 존재가 됐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태연이가 나를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제 집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할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며느리 태연이의 노트북 화면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연이가 친구에게 보낸 그 잔인한 글자들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숨막혀, 나가게 하는 법 없나, 집은 내 명의로. 그 단어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충격은 서서히 분노와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불편함과 고통이 태연이의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요즘 엄마들은 예민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은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기 위한 차가운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했고 제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 있는 서랍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류의 표면을 만지자 종이가 가진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 아들 진혁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 넘겨주려고 마음먹었던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도왔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진심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이용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 없이 살고 싶다 했지. 그 소원 들어주면 되지. 더 이상 태연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울면서 짐을 싸서 나가는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태연이에게는 저의 집이 필요했고 저의 부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연이의 계산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 태연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약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태연이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를 보는 제 눈빛은 이미 예전의 따뜻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태연이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태연이는 아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연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태연이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연이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하려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조급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 미리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이미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 노고에 대한 감사는 이미 사라지고 오직 이 집을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명의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만이 태연이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이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태연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미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모든 감정을 누른 채 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너희가 살겠다며? 그런데 왜 그 집을 네가 가져야 하니? 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에 떠오른 당황스러움과 놀람, 그리고 이어지는 공포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태연이는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봤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태연이의 반응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배신감에 시달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그날 밤 최종적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주지. 대신 그냥은 못 나간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제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역전의 기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태연이의 속셈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실망한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던 저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어제의 분노와 슬픔은 이미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며 그들의 계획대로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상황을 끝내고 저의 마지막 자존심과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 진혁이와 며느리 태연이가 출근 준비로 분주하기 전에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태연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불안하게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는 여전히 어머니가 왜 화가 났는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마자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들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연이의 얼굴은 어젯밤 제 한마디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제가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 혼자 나가 살겠다. 제 한마디에 진혁이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태연이의 표정에는 아주 잠깐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내 계획대로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짧은 표정은 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드디어 짐이 사라졌다는 안도감. 저는 그들의 속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태연이의 그 안도감을 산산조각 낼 다음 말을 던졌습니다. 집은 너희가 가져라. 대신 조건이 있다. 이 말에 태연이는 다시 눈빛이 변했습니다. 안도감은 순식간에 희망과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집을 내어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혁이도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결국 집을 준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잠깐의 희망을 품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새로 작성해온 증여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증여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제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서아로. 그리고 너희 부부는 나에게 매달 150만 원씩 부양비 내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태연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가 왜요? 어머님이 나가신다면서요. 태연이는 집을 공짜로 혹은 아주 싼 값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가 자기 이름이 아닌 서아로 되어 있고 심지어 매달 고정적인 부양비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저를 위함이 아니라 순전히 이 아파트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저는 소리치는 태연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의 목소리는 태연이의 고함 소리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지만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없는 게 좋다며. 나도 살 돈은 있어야지. 이 말은 태연이가 친구와 나눴던 대화의 내용. 즉,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내가 편해질 것 같애라는 잔인한 속삭임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태연이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증거로 남아 제 입에서 되돌아 나오자 태연이는 입을 다물고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아들 진혁이가 그제야 불안하게 태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진혁이의 목소리에는 이제야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은 당황스러움과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진혁이를 상처받은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외면하고 며느리의 편만 들었던 그 무심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혁이의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태연이의 노트북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놓았던 사진을 조용히 꺼내 진혁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쇄된 종이보다 훨씬 선명하고 실감 나는 그 디지털 증거는 태연이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진혁이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이나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태연이의 차가운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숨 막혀 나가게 하는 법 없나? 이 정도 모셨으면 이 집은 내 명의로 해주시겠지? 진혁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안에 태연이를 응시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야? 진혁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배신감, 아내를 향한 충격,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무능함이 뒤섞인 비참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거짓말도 변명도 불가능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태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끝이 났구나 하는 공허함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외로움을 달래는 공간이 아니라 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보낸 최후의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두 사람을 응시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미 얻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고 재산을 지키고 그들의 탐욕을 벌한 것입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문밖 거실에서는 길고 긴 절망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태연이에게 제가 준비했던 증여 계약서의 내용과 그녀가 친구와 나눴던 잔인한 대화 내용이 모두 공개된 그날 밤 저희 집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막장의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믿었던 아내의 배신 앞에 망연자실했고 태연이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방문을 사이에 두고도 두 사람의 다툼과 절망이 밤새도록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 대신 차가운 냉정을 느꼈습니다. 집은 너희가 가져라. 대신 조건이 있다는 저희 말에 태연이는 탐욕을 드러내며 저희가 왜요? 어머님이 나가신다면서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진혁이는 자신이 어머니의 고통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모든 소유권이 저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싸움을 듣는 내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저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해가 거실 창문을 비추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은 가벼웠지만
한편으로는 평생을 사랑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짐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진혁이와 태연이가 밤샘 다툼으로 지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는 듯했고, 진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 다가서자 진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새 고심한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고 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했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혁이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태연이의 탐욕과 저의 고통을 모두 알게 된 후 아들은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진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한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태연이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왜 우리가 나가? 태연이는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그 모든 노력을 했고 이제 와서 자신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명이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 매달 부양비까지 줘야 한다는 저의 조건 앞에 태연이는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이의 목소리는 태연이의 비명보다 더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이렇게 뒤에서 욕하는 사람과는 못 살겠다. 진혁이의 그 한마디는 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가족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선택했고 저를 외면했던 자신의 지난 잘못을 속죄했습니다. 태연이는 진혁이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태연이는 끝내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짐을 챙겨 문을 닫고 나가는 태연이의 뒷모습은 이 집을 차지하려 했던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탐욕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집은 저희 이름 그대로 남았습니다. 진혁이는 그날 며느리를 보낸 후 저에게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그는 잠시 분가하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혁이는 자신이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고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잠시 거리를 두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손녀 서아는 저와 함께 사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아들 내외도 맞벌이를 하며 서아를 키우기 힘든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이의 삶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서아를 돌봐주는 것이 이 모든 파국 속에서 진혁이와 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서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저에게 여전히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치와 통제가 사라지자 이 집은 비로소 저 자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를 비추고 된장국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가족을 위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녀 서아는 잠에서 깨자마자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서아는 저의 허리에 안기며 맑고 해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너무 좋아.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평화가 왔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안한 합가를 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고 진심을 몰라주던 아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순수한 존재인 손녀 서아와 함께하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이 집과 함께 다시 한번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